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456명 발생하며 검사 건수가 평일 수준으로 회복되자 또다시 7,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또 전북과 광주에서 오미크론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국내에서도 조만간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돌파 감염이 되면 슈퍼 면역이 형성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들 이형미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교수님, 다시 7,000명대입니다. 그리고 위중증 환자 수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지난 월, 화 추이를 봤을 때 좀 상황이 방역 패스 도입 등으로 좀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왔었는데 현재 추이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글쎄요, 현재 추세는 그동안 이제 저희가 시행했었던 여러 가지 방역 강화 조치들에 의해서 더 이상의 증가세는 꺾인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네. 근데 그렇게 판단을 하는 근거가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신규 확진이 국내 7,456명이고 그중에 국내 신규 확진은 7,365명이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 숫자는 지난주 같은 요일에 7,850명에 비교해 보면은 394명이 감소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증가 추세는 지난 토요일 정도부터 이제 어느 정도 꺾였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증가 추세를 둔화시키는 정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를 줄여야 된다는 데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었던 코로나19 확진자 감당할 수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규모는 하루에 5,000명 정도 규모였거든요. 그러면은 아직까지도 2,0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들이 지금 우리의 감당 규모를 넘어가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우리 감당 규모 이상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났더니 그 여파로 위중증 환자 숫자가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역대 최고 수치의 위중증 환자 숫자로 나타난 거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78분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위중증 환자 숫자가 1,063명으로 지금까지 중에서 최고 많은 숫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저희가 보통 코로나19 확진자하고 위중증 환자 그다음에 사망자 숫자가 1, 2주 차를 두고 계속 지속적으로 반영된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번 주에는 더 많은 위중증 환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는 분명히 사망자 숫자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정도 지금 증가 추세가 꺾인 정도로 지금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 우리가 감당 가능한 숫자까지 빨리 확진자 규모를 줄여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당 가능한 수준 한 5,000명 정도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김부겸 총리가 1월 중순까지 병상을 한 10,000개 정도 더 확보를 해서 25,000개까지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한 확진자가 15,000명 정도 나와도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좀 마련하겠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글쎄요. 병상을 그렇게 마련하는 거는 분명히 이제 그 국공립병원이나 이런 것들을 동원을 하면은 가능은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병상보다 더 중요한 건 인력이거든요. 그런데 인력은 그렇게까지 급하게 마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력을 만약에 이 코로나19 위중증이나 이쪽으로 저희가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15,000명의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를 볼 수 있는 병상을 마련하겠다. 그러면 그 인력은 어디서 와야 되냐면은 일반 진료를 보는 인력이 일로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그동안 계속 누차 얘기해 왔었지만 일반 진료가 소홀해질 수밖에는 없고 거기서 초과 사망이 발생을 할 겁니다. 이런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보건 통계들이 나왔는데 그중에 하나 굉장히 주목할 만한 통계가 미국 같은 경우에 작년에 코로나19를 굉장히 좀 심하게 겪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의 데이터를 보시면은 전 국민의 기대 수명이 1.87년 감소했습니다. 작년에. 근데 기대 수명이 1.87년 감소했다는 건 엄청나게 많이 감소한 거거든요. 근데 그럼 이 1.87년이 어디서 감소했냐?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때문에 60%가 감소를 한 걸로 보이고 코로나19 대응 때문에 의료 용량이 부족해지면서 일반 진료를 제대로 못하면서 감소한 게 40% 정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한 위중증 환자 병상을 늘리는 건 좋은데 그걸 늘리기 위해서는 일반 의료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른 또 피해 규모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거는 위중증 병상을 늘리는 것도 일부 필요는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전체 확진자 규모를 줄이는 게 더 우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오미크론 지역 전파가 현실화되면 안 그래도 부족한 병상이 더 부족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빠른 속도로 주요 국가에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오미크론 변이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오미크론 변이의 여러 가지 특성상 지배종이 되는 걸 저희가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네. 단 이 오미크론 변이의 몇 가지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의 방역에서 좀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좀 일부 있고 보완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을 저희가 가능한 최대한 좀 지연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들을 지금 여러 가지를 지금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오미크론이 한두 달 내에 우세종이 되는 것을 좀 늦출 수 있다는 발표도 있긴 있었는데 국내 발생 상황을 지금 보자면 전북과 광주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생긴 상황이잖아요. 익산에서는 유치원에서 집단 감염이고 부안은 어린이집 관련해서 확진자가 속출하는 상황입니다.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되는 상황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지금 익산 말씀 주셨던 그런 지금 지역사회 감염들이 조금 서서히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런 지역사회 감염들이 우리 눈을 벗어나면서 점점 더 늘어날수록 오미크론은 점점 더 잘 퍼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지금 전북 익산이나 부안 어린이집에서 이제 집단 감염 발생을 했는데 그 중에 익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 외부 강사 때문에 생긴 걸로 생각이 되고 이분은 네. 예방접종 완료자였었거든요. 근데 네. 그동안 우리의 그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정책은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방접종에 의한 보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밀접 접촉을 하거나 이러더라도 자가격리나 이런 것들을 면제시켜줬고 이런 여러 가지 방역 수칙을 좀 완화시켜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게 결국 단계적 일상 회복의 가장 주된 정책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오미크론 변이는 이제 부스터 접종을 하거나 이러면은 어느 정도 보호 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감염 차단 효과는 그렇게까지 높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감염 차단 효과가 부스터에 의해서 분명히 높아지는 부분은 있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까지 감염 자체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 말씀 주셨던 것은 오미크론 그 전파가 이제 지역사회에서 조금씩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많이 주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미크론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이 완료될 때까지 또는 그런 준비가 될 때까지는 최대한도로 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사람들을 찾아서 저희가 전파를 차단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 국내 오미크론 감염자의 증상들을 보니까 이 폐렴 확인된 5명 포함해서 모두 경증입니다. 다만 이 감염자의 95%가 60세 미만이어서 앞으로 이 오미크론이 고령층으로 번질 때 그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여태까지 오미크론 변이의 이제 중증도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았었고요. 비교적 가볍다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많았었는데 네. 지난주에 이제 드디어 유럽 쪽 데이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초기에 남아프리카 데이터는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감염됐기 때문에 위중증이 적었다라는 긍정적인 데이터였지만 유럽 쪽은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여러 이제 연령층에서 데이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중에 이제 그런 확산 국가들 중에 하나가 덴마크입니다. 덴마크인데 덴마크의 데이터를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접종이 나오지 않았던 2021년 1월 달에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한 4,400명 정도 코로나19 감염되면 그중에 960명 정도가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명당 감염자 100명당 22명 정도가 입원을 하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덴마크 같은 경우에 오미크론 변이가 많이 확산을 해서 지금 11,000명까지 나왔는데 그중에 입원한 사람이 520명 정도. 라서 대략 한 100명 감염되면은 5명 정도 입원하는 걸로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생각해 보기에 2021년 1월 달에 비해서 1월 달에 100명 감염되면 22명 입원했던 게 지금은 100명 감염되면 오미크론은 5명만 입원하는 거니까 좀 중증도가 덜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간 덴마크는 예방접종을 굉장히 많이 시행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예방접종에 의한 보호 효과가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입원하는 사람들은 줄어드는 걸로 보이는 거고 예방접종에 의한 효과를 제외한다면 그러면은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 감염됐을 때 오미크론의 어떤 중증도는 아마 델타 변이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덴마크 보고서 내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보게 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60대의 경우에 있어서 만약에 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다면 중증도는 아마 제가 보기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외국 사례를 짚어주셨으니까 미국 워싱턴 DC도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황이고 영국에서 한 12명 정도가 오미크론으로 사망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던데 이 치명률이 높다 혹은
괜찮다. 상당히 갑론을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부스터샷을 접종을 하면 그래도 오미크론으로 인한 사망까지는 도달하지 않는다고 보시나요? 예, 부스터샷에 대한 효과도 이제 많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예방 접종에 대한 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들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감염 자체를 아예 차단하는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유증상 감염을 차단하는 효과. 즉 병원에 입원하지 않도록 가볍게 지나가도록 하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위중증으로 가는 감염을 차단하는 효과. 중환자실에 들어가거나 사망하지 않도록 차단해주는 효과. 이 세 가지로 보통 백신의 효과를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요. 이 오미크론 변이 같은 경우에 분명히 감염 자체를 차단하는 효과는 부스터샷이나 기존 백신에 의해서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떨어지는 것 같은데 단 유중증 환자가 생기는 걸 차단하는 효과는 대략 한 백신 종류에 따라서 많게는 한 86% 정도까지 부스터샷에 의해서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위중증 감염을 차단하는 효과는 예방접종의 종류에 따라서는 거의 한 98%까지도 올라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 부스터샷이 위중증으로 가는 거는 많이 잘 막아주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그 미국의 감염자, 이제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19에 감염됐던 분이거든요. 감염됐던 분인데 예방접종은 맞지 않으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오미크론에 감염돼서 이번에 돌아가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여러 가지 보고서를 보시면은 오미크론 감염자, 그러니까 코로나19 감염자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자연 면역이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 그 자연 면역이 예방접종에 의한 것보다는 약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나타내는 게 오미크론 변이는 기존의 변이형들에 비해서 코로나19 감염자를 재감염시키는 비율도 5배가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한 번 코로나19에 감염됐던 분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이 예방접종을 맞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국내 상황을 좀 더 짚어보면 초등학생과 유치원생들의 이 감염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생들 상대로도 좀 예방 접종을 독려를 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중고등학생 청소년들의 예방 접종을 독려할 때도 많은 학부모들의 반발이 있지 않았습니까?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제 새로운 변이들도 계속 나오면서 감염력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병독성이 낮아진다는, 즉 중증도가 낮아진다는 지금 보고는 없고 지속적으로 비슷한 정도의 중증도를 유지하면서 감염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분명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을 갖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분명히 예방접종이 감염보다는 저는 좀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 주셨던 그 해당 연령대의 유치원이나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연령대의 경우에 있어서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미국 데이터를 봤을 때 감염된 아이 10,000명당 치명률은 대략 한 0.5명에서 한 1명 정도로 높지는 않습니다. 높지는 않은데 문제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에 감염되면 6%에서 롱코비드라고 부르는 중장기적인 합병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면 분명히 아이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놓고 그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는 분명히 예방접종이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5세에서 11세 그러니까 어린 이들에 대한 예방접종이 지금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이스라엘 등등 외국에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갑로늘박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학부모들이 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그동안 생겼다고 여러 가지 이제 매체나 또는 SNS 같은 것들을 통해서 퍼졌던 코로나19 예방접종의 그 이상 반응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사람이 만든 거니까 100%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간 국내의 데이터를 봤을 때 아이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분명히 어른들보다 오히려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의한 이상 반응 보고율이 더 적습니다. 네. 적고 그다음에 생긴 이상 반응에 대해서도 저희가 인지하고 치료하는 경우에는 100% 거의 회복이 가능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상 반응에 대한 염려 당연히 많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뭐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다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예방접종 아니면 감염.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분명히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는 있으시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들을 믿으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믿고 좀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방역 당국에서 5세에서 11세 사이에 예방 접종을 공식화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그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을 보시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미 이제 거의 90% 가까운 국가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 국가들은 대부분 5세 이상은 거의 다 예방접종을 5세 이상을 예방접종을 시행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고요. 단 5세 미만은 저희가 좀 더 데이터가 필요한데 현재까지의 데이터로 봤을 때 지금 화이자 쪽의 데이터에서 5세 미만의 경우는 예방접종을 해도 면역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다라는 보고가 최근에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5세 미만의 경우는 아마도 좀 어렵겠지만 예방접종이 대상이 되고 예방접종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연령대에서는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미크론 진단키트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이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 시제품을 이달 말쯤 배포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렇게 바로 진단이 가능한 시제품이 나오면 어떤 식의 효과가 있을 거라 보십니까? 일단은 오미크론에 대한 대응 자체가 조금 더 빨라질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코로나19 우리나라의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은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에 있어서 밀접촉 촉사를 하더라도 자가격리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코로나19 감염에 관련된 정책들을 시행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오미크론 변이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증상 감염이나 위중증 감염은 부스터까지 맞게 되면 많이 예방이 되지만 감염 자체를 차단하는 효과는 분명히 이전 변형보다 좀 많이 낮아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 무증상 감염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진단 당시 오미크론 변이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이 이 사람의 격리라던가 또는 여러 가지의 그 방역에 관련된 정책들을 결정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알면 알수록 그런 부분에서 불필요한 소모를 줄일 수가 있고 보다도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미크론 변이를 바로 할 수 있는 진단 키트가 공급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PCR 검사로는 오미크론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코로나19 진단까지만 가능하고 오미크론 변이까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미크론 변이를 가급적 빨리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진단하는 바로 그 시점에 오미크론 변이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유용한 거는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간단한 PCR로 오미크론 변이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 이 두 번째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저희가 확진된 당일날 오미크론 변이인지 여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식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쓰고 있는 게 덴마크입니다. 덴마크 같은 경우에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PCR을 적극적으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오미크론 변이의 그 증가되는 양상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빨리 알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에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오미크론 변이인지 여부를 가급적 빨리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진단 키트의 개발이 필요하고 또 그 못지않게 필요한 거는 이러한 진단 키트를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진단 시스템을 구조조정 그러니까 개편을 또 일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의 작업들도 선행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미크론 검사가 아무래도 오미크론이 보건당국에서 이제 한두 달 내로 우세종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오미크론이 경증에 그치거나 치명률이 낮다는 게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또 크리스마스에 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렇다면 어차피 우세종이 될 거라면 그냥 빨리 우세종이 되고 우리가 경증으로 그냥 앓고 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기는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오미크론의 그 중증도가 결코 기존의 변형에 비해서 낮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특히 예방접종 미완료자 같은 경우에는 델타 변이에 비해서 그닥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게 이제 유럽의 데이터가 말을 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연령 그 분들이 60대 이상의 80만 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18살 이상의 거의 한 300만에서 40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분들 안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또 돌았을 경우에는 분명히 지금의 코로나19 서지 못지않은 대유행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더더군다나 오미크론 변이는 또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럼 델타 이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오미크론 변이는 말씀드렸던 대로 예방접종을 좀 더 확산시키고 그다음에 추가 접종을 좀 더 많이 맞게 해서 위중증으로 가는 사람들의 비율을 줄일 수 있을 때까지는 저희가 비교적 이 확산을 좀 지연시킬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된다면 뭐 진단이나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한 거죠. 네.
이 유럽에서는 노바백스가 승인이 됐습니다. 이 노바백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도 위탁 생산할 예정이어서 관심인데 사실 오미크론과 관련해서 mRNA 백신이 아니면 잘 듣지 않는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서 노바백스 백신은 mRNA 백신인지 궁금하고 어떤 식의 백신인지 좀 알려주시죠. 노바백스 백신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나온 코로나19 백신 중에서 가장 전통적인 방식에 가까운 백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백질을 합성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면역 증강제를 붙이는 방식의 백신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상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제일 적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백신입니다. 이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임상 시험에서 한 90% 정도의 높은 그 효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기대를 모으고 있는 백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백신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굉장히 가장 친숙한 방법의 백신이고 이상 반응도 좀 적을 것 같고 그다음에 보관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좀 안정적이고 초저온 냉동이나 이런 것들 보관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은 있는데 말씀드렸던 90% 효과라는 게 변이형 대비 평가를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나 델타 변이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보여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평가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이제 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문헌마다 좀 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보고에서는 mRNA 백신만이 효과가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지만 영국에서 최근에 나온 이 여러 종류의 백신에 대한 효과를 보면은 영국에서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워낙 좀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차 접종하고 그다음에 mRNA 백신 3차 접종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영국 데이터에서는 각각 중증도 보호 효과가 대략 한 60% 정도에서 한 80% 정도 큰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문헌 따라서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예방 접종의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여러 과학적인 근거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신이 지금 계속 개발이 되고 있어요. 이 노바백스도 유럽에서 5번째 백신이고 모더나에서도 오미크론 전용 백신을 또 출시하겠다는 이야기까지 있는데 이렇게 계속 백신들이 새로 개발되는 이유가 더 좋고 더 효과가 뛰어나서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코로나19에 관련된 예방접종, 특히 백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도 더 추가로 개발할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그렇게 개발할 여지가 남아있는 것들이 어떤 부분이냐. 첫 번째는 이러한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의 편의성입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주사를 통해서 예방접종을 막고 있는데 이 새로운 예방접종, 그러니까 새로운 백신의 개발 방향 중에 하나가 먹는 백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손쉽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백신의 개발 방향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변형에 대한 대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얘기했지만 변형이 계속 나올수록 이 백신의 타겟인 스파이크 단백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런 바뀌는 변형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모더나 쪽도 이제 새롭게 예방 접종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새롭게 바뀌는 변형에 대한 대응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썼었던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또는 mRNA 백신 같은 경우에 전부 다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기존의 친숙한 방법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게 이제 노바백스 같은 백신이 될 건데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 지금 백신이 개발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백신이 계속 개발되면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중에 나온 게 좋은 거겠지 하면서 새로운 백신에 대한 선호 현상이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뭐 나중에 만들어졌든 원래 있었던 백신이든 효과적인 부분에서는 똑같이 괜찮은 걸까요? 그 부분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코로나19 전문가분들이 그런 말씀을 주셨죠. 뭐 지금 당장 맞을 수 있는 게 최고의 백신이다.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하는데 왜냐하면은 코로나19 감염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을 거거든요. 지금도 이 코로나19에 의한 돌파 감염들이 의외로 꽤 있고 그다음에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형이 나왔고 그다음에 또 앞으로 어떤 변형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가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계속 변이를 하면서 감염력은 극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델타 변이만 하더라도 기존 변형에 비해서 2배 높은 감염력을 보여줬는데 오미크론은 델타의 또 2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감염력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중증 감염을 일으키는 병독성은 그닥 차이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에 의한 감염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에 찾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는 지금 가능한 백신을 빨리 맞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기존의 예방 접종에 대해서 진짜 이상 반응 때문에 못 맞는 분들은 계십니다. 그게 이제 포함되는 성분들 중에서 폴리소베이트나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아나필락시스 같은 굉장히 과도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새로 나오는 백신을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분들 외에 예방접종을 맞으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지금 빨리 예방접종을 맞으시고 그다음에 3차 접종도 분명히 오미크론 변이의 위중증 감염을 막아주는 효과는 더 올려주는 게 맞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를 봤을 때는. 그래서 3차 접종도 가급적 지금 맞으시는 게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맞을 수 있는 백신이 최고의 백신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내 백신 개발도 한창 진행 중입니다. 네. 개발 마지막 단계에 돌입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식의 백신이고 현재 어떤 단계인지까지 말씀을 해주시죠. 예, 그 노바백스와 비슷한 방식의, 그러니까 비슷하다기보다 동일한 방식의 백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에게 이제 가장 익숙한 방식의 백신입니다. 그래서 이 백신 같은 경우에도 나오면 이제 일부 도움은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백신 같은 경우도 지금 변형에 대한 효과는 우리가 조금 더 지금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단계는 임상 3상 들어간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 정도쯤 되면 저희가 이용 가능할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 예, 네. 국내 백신 개발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영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